아내와 내연 남은 주말 동안 호텔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냈고 그로부터 3일 후 젊고 유망한 과학자인 남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최선의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질병으로 급사했다고 보기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어딘가에 반드시 그의 사망 원인을 밝혀줄 단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해 보였던 그의 삶 뒤에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비밀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I don't even use phones unless I have to, because we all know my lines are so incredibly tapped that it's insane. Every phone conversation, every move I make, every purchase I make is all tracked. Everything. It's hell. I am in living hell. And I loved him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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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much. Then why don't you go and try to help find out what happened?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더럼은 수많은 연구개발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 최대의 과학 허브 지역 중 한 곳으로 30세 에릭 밀러는 이곳에서 소아 에이즈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자였고 그의 아내 앤 밀러 역시 대형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높은 연봉, 안정된 직장, 아름다운 집, 그리고 갓도리진한 사랑스러운 아기까지 모든 것을 가진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다정한 남편이자 아기를 잘 돌보는 가정적인 아빠였으며 과거 치어리더로 활동하며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애는 소비 성향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과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닥친 적도 있었지만 에릭은 앤을 깊이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말이면 교회에 가고 이웃들과 잘 어울리며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삶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고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문제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릭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왔고 예상치 못한 불행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가벼운 몸살 기운을 느끼더니 곧 구토, 발열, 두통 같은 증상이 이어졌고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변 사람들은 단순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직업 특성상 노출된 세균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지만 병원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2000년 11월 15일 친구들과 함께 볼링을 치던 중 에릭 상태는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으며 극심한 메스꺼움에 쓰레기통을 붙잡고 구토를 했습니다. 그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자 친구들은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에릭은 집중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며칠 후 그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심각한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다급히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에릭의 몸에서 치사량을 훨씬 초과하는 엄청난 양의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비소는 무색, 무취, 무미이며 물에 쉽게 녹아 음식이나 음료에 섞기 쉬운 치명적인 독극물로 아주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에릭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사관들은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에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사관이 병실을 나간 지 몇 시간 후 에릭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치사량의 비소를 흡수하면 장기들이 하나둘씩 기능을 멈추고 결국 신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소 중독으로 인한 죽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에릭 역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천천히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수사관들은 에릭이 연구실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연구 중 실수로 비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장 먼저 그의 직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실험 기록과 화학물질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비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릭의 집안에 있던 모든 물병, 우유팩, 모든 음료수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비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에게 비소를 먹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관들은 에릭이 병원으로 실려온 날 볼링장에서 벌어진 일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에릭과 볼링장에 같이 있었던 한 친구는 에릭이 맥주를 한 잔 마신 뒤 맥주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 그는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볼링 레인 옆에 쓰레기통을 두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데럴 윌러드가 에릭에게 맥주를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데럴은 에릭의 친구이자 동시에 앤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날 밤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데럴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데럴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수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키웠고 주변에서는 데럴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한편 에릭이 사망한 지 6주 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고에서 데럴이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My husband just killed himself. He just what? He killed himself. Okay, and he's inside the home? He's in the garage. He's in the garage? Yes. 그의 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었고 차고 벽에는 유서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이렇게 떠나서 미안해.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고 있어. 나는 누구의 생명도 빼앗지 않았고 내 생명만 거둘 뿐이야. 사랑해. 수사관들은 데럴이 에릭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고 확신했고 두 건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연결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날 밤 볼링장에 에릭과 데럴이 함께 있었으며 데럴은 평소와 다르게 볼링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맥주를 사서 에릭에게 건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럴이 죽기 며칠 전에 앤과의 불륜관계를 아내에게 털어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소에 대해 그리고 볼링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데럴과 앤의 회사 컴퓨터와 전화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그 결과 두 사람의 불륜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앤과 데럴은 10월 중순부터 에릭이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집 전화기와 휴대폰을 통해 무려 500번이 넘는 통화를 주고받았으며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이메일도 끊임없이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두 사람이 시카고 리츠칼튼 호텔에서 주말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호텔 체크인 명단에는 데럴과 그의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호텔 직원들은 데럴과 함께 온 여성이 그의 아내가 아니라 앤이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룸서비스를 잔뜩 시키며 로맨틱한 주말을 보냈고 그리고 단 3일 후 에릭은 볼링장에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앤의 또 다른 충격적인 불륜이 밝혀졌습니다. 에릭이 병원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앤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남자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지금 중태에 빠졌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면 해변가 집도 사줄 수 있어요. 이제 시부모가 당신의 전화를 받아도 의심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한편 경찰은 앤과 데럴이 함께 일했던 제약회사를 수색한 끝에 실험실에서 비소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유리기구를 세척하는데 카카델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생소한 이름과 달리 이 물질은 사실상 비소였습니다. 실험실 내에서는 비소의 사용과 접근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었지만 보안이 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점점 앤을 유력한 용의자로 간주하기 시작했지만 에릭의 부모님은 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앤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했던 점은 에릭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앤은 에릭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법의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가장 쉬운 증거인멸 방법이 시신을 화장하는 것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 후 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떨어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으로 이사했으며 이후 경찰 수사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앤은 월밍턴으로 이사한 후 곧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새로운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녀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며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고 그녀가 새로운 단서를 남기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수사관의 감시를 눈치챈 그녀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I don't even use phones unless I have to. Because we all know my lines are so incredibly tapped that it's insane. Every phone conversation, every move I make, every purchase I make is all tracked. Everything. It's hell. I am in living hell. And I loved him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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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much. Then why don't you go and try to help find out what happened? 하지만 다행히도 에릭의 시신이 화장되기 전에 얻은 부검 샘플을 검시관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에릭의 부검 샘플을 분석하며 언제 누가 비소를 투여했는지를 밝혀내려 했습니다. 비소는 머리카락에 축적되며 오래전에 중독된 비소는 머리카락 끝부분에, 최근에 중독된 비소는 두피 근처에 남아있게 됩니다. 과학수사팀은 중성자 활성화 분석을 사용해 5mm 단위로 에릭 머리카락을 잘라 분석한 결과 그가 사망하기 2주 전 엄청난 양의 비소를 섭취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그 2주 동안 그는 심각한 증상을 3번이나 호소했었고 그중 한 번이 볼링장에서 데럴과 함께 있었을 때였습니다. 수사관은 데럴이 맥주에 치명적인 양의 비소를 타서 에릭에게 건넸다고 보았습니다. 목격자들은 데럴이 에릭이 맥주를 다 마시기 전에 일부러 잔을 쏟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데럴 윌러드는 에릭 밀러가 즉사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데럴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앤은 사건 당일 밤 딸과 함께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녀의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20분경 볼링장 근처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에릭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점차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 6일이 지난 어느 오후 앤은 에릭에게 건강을 되찾은 것을 축하하자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즐기며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을 나온 직후 에릭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6일 전 볼링장에서 느꼈던 그 고통스러웠던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고 16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점점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고 앤과 데럴이 공모하여 에릭을 살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과학수사팀이 사망 전에 채취된 에릭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 그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비소에 중독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수사관들은 앤이 남편을 오랫동안 병약해 보이도록 만들어 결국 사망했을 때 누구도 독사를 의심하지 않도록 교묘하게 계획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앤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독을 탄 것인지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앤이 남편을 독살했다고 믿었지만 명확한 동기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릭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범죄로 보기엔 어려웠습니다. 대신 수사관들은 앤이 불륜관계였던 데럴을 이용해 에릭의 맥주에 비소를 타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11월 30일 앤이 에릭의 마지막 식사에 치명적인 양의 비소를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인 11월 29일 앤이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에릭과 가족들은 차를 몰고 그녀를 찾으러 다녔고 앤과 데럴의 관계가 에릭에게 거의 들통날 뻔했었습니다. Eric got upset and started driving around trying to find Ann because they didn't know where Ann was. At 9 o'clock, she then calls her mom and she finds out everyone's looking for her. And I think, in my opinion, what triggered Ann to do something, it was getting close for Ann Miller. She almost got caught by Eric on November 29th of committing adultery or having an affair, and it triggered the fatal dose of November 30th. 하지만 앤을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앤 밀러가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 법정에 서서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인 데럴은 이제 없었으므로 고심 끝에 검찰은 데럴의 변호사를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 원칙은 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3자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언급한 경우 일부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럴이 변호사에게 털어놓았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데럴의 변호사는 앤이 비소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들고 병원으로 가서 에릭의 링거에 그것을 주입했다는 것을 의뢰인 데럴이 자신에게 털어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데럴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앤에게 묻자 그녀는 나도 모르겠어 하고 차갑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는 오만하고 뻔뻔한 살인자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를 제거하려 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앤이 에릭에게 보낸 러브레터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는 에릭이 처음 중독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 즉 독살이 시작된 순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는 나누는 법을 몰랐고 배려하는 법도 몰랐죠. 그녀는 사랑하는 법을 알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몰랐어요. 그녀는 주는 법을 몰랐고 희생이란 걸 알지 못했죠. 그녀는 자기만의 세계에 살았어요. 그러다 당신이 내 세계에 들어왔고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편지를 살인 후 계획된 완벽한 알리바이의 시작이라고 보았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앤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단서라고 해석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편지를 순수한 사랑의 고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병적인 집착과 소유욕을 읽어냈습니다. 한 심리학 전문가는 앤은 사이코패스로 악성 자기의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녀에게 세상의 중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배심원 재판을 피하기 위해 앤은 2급 살인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에릭을 독살한 이유를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